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많이 대하게 될 건데요. 지금 데이터는 아시겠지만 텍스트 데이터나 영상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했죠.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책이나 어떤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은 거의 다 상당수가 유튜브라는 어떤 매체를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영상 매체가 또 되게 중요해져서요.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든 텍스트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영상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검색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검색되어지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검색이 되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념을 가진 사람인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가 검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그냥 영상을 녹화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대비해야 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인재를 추구할까요? 저는 정말 많이 이렇게 면접을 보고 탈락을 했는데요. 300번 정도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입사 지원 앞으로 몇 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그 중에 면접만 100번을 봤습니다. 100번을. 뭐 대부분은 떨어졌죠. 70%는 떨어졌고 30% 합격한 기업들은 정말 볼품없는 조그만한 그런 기업들이었죠. 그렇게 기업들이 저를 찾지 않다가 지금은 뭐 기업들이 CEO분들에서 대기업 CEO분들도 가끔 제가 강의하고요. 뭐 많이 하는 건 아니고 CEO분들하고도 뭐 임원분들하고도 또 특강도 이렇게 그룹사에 내가 탈락했던 그룹사에 제가 강사로서 이렇게 강연가로 이렇게 나가게도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찾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분 텍스트 한 번 더 강조할 거예요. 나중에 영상이라는 것.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씨앗을 뿌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씨앗들이 결국은 되돌아옵니다. 그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 올리고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인재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하고 도대체 기업이 어떤 인재를 요구하고 있는지 파트 2에서 말씀드리고 버디의 창의적 유형이 8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업에서 여전히 기본기라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인성이라 잠깐 말씀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인성이라는 것을 기업에서는 기본기라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기본기가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고 도대체 기업들이 어떤 역량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차례대로 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채팅창으로 여러분 먼저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기업에서 도대체 원하는 인재상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뭘까요? 채팅창으로 한번 여러분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도 여러분 필요한 부분은 화면 캡처 그리고 사진 찍어 두시고 활용하실 때는 항상 출처만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좋습니다. 인재개발연구소의 성실한 사람, 그렇죠. 이 창의력 있는 사람. 사실은 아주 대척점에 있는 측면이에요. 근데 기업들은 정말 이율배반적으로 그런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이런 부분. 혁신적인 사람. 진짜 혁신적인 사람은 곽광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그렇게 혁신적인 사람이 있을까라고 바라본다면 만에 한 명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혁신적이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걸 인식을 오해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혁신적이지 않기 때문에 탈락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에 한 명밖에 안 됩니다. 10만 명에 한 명 꼴도 될까 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우리는 그러니까 끈기 있는 사람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불독을 키웠는데 불독에 한번 물며 넣지 않듯이 어떤 여러분이 화두를 붙들면 여러분이 해왔던 것을 끈기 있게 밀고 왔는지 안 밀고 왔는지를 기업들은 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정말 이 지원한 분야의 직무에 끈기 있게 이 사람이 밀고 왔는지를 대단히 중요시 보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성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자, 인성은 원래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타고난 것을 인성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도덕이나 이런 부분, 도덕도 타고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은 또 갈고 닦는 그건 인격이라고 말해야 되겠네요. 인격은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인격은 공부하고 학습을 하면 바뀌거든요. 인성은 대체로 좀 잘 안 바뀌는 특성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끈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목제자가 있고 재앙제자가 있습니다. 한 인재가 어느 정도 재앙이 되느냐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기획팀에 있던 친구가 이 친구가 좀 문제가 있어서 퇴사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 PC를 이제 포맷하고 나가버리는 겁니다. PC 포맷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아닌데 개인 PC야 그렇지만 회사에서 보냈던 제안서가 모두 다 포맷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는 조금 이렇게 욕을 했는데요. 나중에 제가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다른 회사로 벤처 회사에서 웹사이트 개발하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책임자로 있다가 이제 제가 퇴사를 하고 그다음 후임자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학력 위조, 경력 위조, 그 다음 개발하는 회사에다가 돈 먹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강제 퇴직을 당하게 되는데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서버를 다 포맷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IT 회사의 자산은 이 서버입니다. 서버. 근데 이 서버를 여러분 특히 작은 회사들은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몇 대냐면 10,000대씩 넘어갑니다. 그 백업을 어느 정도 하느냐면 3중 백업이 아니라 10중 백업을 합니다. 10중 백업을.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떤 재난뿐만 아니라 개인의 흑심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연 재난까지 다 예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기업들은 그렇지만 작은 기업들은 3중 백업을 해도 이 비밀번호를 개발팀장이 다 압니다. 이걸 다 포맷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빌딩 하나를 폭파하고 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영국의 베어링 회사는 150년 된 회사입니다. 이걸 일본의 엔하에 투자를 하다가 이 한 직원이 어떻습니까? 감독하고 이걸 계좌를 문제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계좌에다가 이렇게 손실이 안 난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150년 된 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한 개인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게 연예인들을 탤런트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연예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탤런트라는 말은 어렸을 때는 아주 옛날에 고대에는 무게였습니다. 무게를 하던 단위여서 그러다가 시종가 달란트라는 우화를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저는 이 우화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달란트를 5배, 3배로 이렇게 불려서 그죠? 1달란트를 줬는데 그 달란트를 다 불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를 5배로, 3배로 불려서 야 장하다라고 해서 그 돈을 네가 다 가져라고 하고 3달란트 가진 사람은 은행에 지금으로 치면 금융권의 사채 이자로 해서 2배를 벌었으니까 너도 대단하다라고 또 칭찬하고 그 돈을 주고 1달란트를 가진 시종에게 너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1달란트 어떻게 합니까? 땅에 주인님이 주신 거니까 기약에 파묻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게으른 종아 하고 내쳤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우화가 처음에는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라고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자기가 적게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가 타고난 달란트 재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얄밉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친구나 선배나 후배를 받아보다 보면 재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타고난 재능은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억울해 하시는데요. 그렇게 탁월한 재능이 있는 사람과 너무 많은 비교를 하면 여러분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중에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진짜 처음에는 말도 안 되지만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재능만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바라보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타고난 재능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대부분 잡기예요. 진짜 노래를 잘 부르거나 춤을 잘 추거나 말을 잘하거나 유머 감각이 있거나 뭐 언어 능력이 뛰어나거나 그림을 잘 그리거나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뭐 스포츠 활동이나 당구나 뭐 골프나 이런 거 잘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살아보면 좋은 거냐라고 이렇게 바라보면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 빠지는 거예요. 인생에 집중해야 될 건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잡기에 능한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성공을 못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축구 공 잘 차고 야구 잘하고 이성 친구들한테 노래 잘 부르고 기타 잘 치고 이런 친구들이 좋을 줄 알았는데요. 별로 안 풀리더라고요, 인생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재능은 작지만 그 재능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내쳤다라는 것은 내 재능이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이요. 와, 나는 진짜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그런 사람은 거의 다 자만심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을 되게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갈고 닦지 않는 거예요. 그게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달란트를 재능 있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마틴 루터가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아주 종교가 이제 부패를 하면서 면죄부라는 걸 이제 발급을 하거든요. 이탈리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티칸 시국을 저기를 250년 동안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부패했던 것을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한 개인도 재능 있는 인재가 재능을 가지고 부를 축적해서 살아있는 동안 하느님에게 봉양한다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인재로 지칭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이렇게 지칭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현재에 와서 이제 인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와포 탈란트 인재 전쟁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인재라는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비록 좀 모자라고 미진하다라는 혹시나 그런 생각이 있더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게 대해서 채용하는 담당자들은 굉장히 높이 이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바라보느냐? 실제로 인사 담당자들은 예측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인보다 높은데요. 물론 한 개인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확률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과거를 봅니다. 그 개인의 과거를 보고 그 다음에 현재를 봅니다. 그리고 이 현재가 더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재를 바라보고 인사 담당자도 현재를 보는데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내 현재를 바라보면서 내가 해놓은 게 없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더 나아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수준이 높고 낮음을 보는 게 아니라 인사 담당자들은 현재 이 사람이 과거로부터 왔을 때 성장 추세에 있느냐 하향 추세인지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들이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장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이제 미래 예측 확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태도나 리더십 능력, 그러니까 비록 신입사원이지만 아르바이트생이지만 일을 할 때 리더로서, 관리자로서, 경영자로서의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는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숙한 인간적인 감정,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유인하고 감화시키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성과 달성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목표 달성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입니다. 어떤 목표를 했을 때 달성해내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기업들은 이제 인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인재인가? 내가 이런 탤런트를 늘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인재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여러분도 여전히 지금 회사를 바라보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큰 기업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회사가 사람을 필요합니다. 늘 이렇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한 대기업의 디자이너를 채용하는 헤드헌터 분을 이렇게 유명한 분을 이렇게 같이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헤드헌터를 통해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 그러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디자인 능력을 있는 사람들을 영입을 하는데 연봉은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줄 테니까 기본적으로 데려와라. 그래도 미니멈이 어느 정도냐니까 미니멈 5억 주겠다는 거예요. 5억에서 10억이 미니멈이에요. 이게 뽑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드헌터인데 이 의뢰한 비용으로만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안 줘도 돼요. 이거 하고 의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미국에 가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 조그마한 한국이라는 나라를 데려와야 되니까 그게 한 15년 전? 20년 전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국이 그다지 그렇게 크게 뜨는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는 데려오면서, 왜냐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간에 설득을 해서 데려왔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마음 바뀔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도대체 왜 한국을 들어오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한국같이 rising country, 이런 나라에 와서 내가 성과를 내면, 내가 어디에 가도 이제 몸값을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의 회사가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정말 이런 형태가 많이 나가고요. 여러분 이제 기계나 자본이나 지휘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었지만 지금은 재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이제 10만 인재 양병, 한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저는 한 개인이요, 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10만 명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바라봅니다. 이건 역사가 증빙해온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능 있는 인재는요, 경쟁 우위입니다. 압도적으로 경쟁 우위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소위 세상을 살아나가는 어떤 자격증이나 학벌이나 학위나 외모나 성적이나 부모나 이런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인 사람들이 실제로 역사를 다 이끌어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은 이런 조그마한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인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뭐 바둑을 저도 잘 못 두지만 저희 밑에 이제 군대 다닐 때 이제 바둑 1급인 친구가 들어왔거든요. 이 친구가 나중에 결국은 한 2단을 올라갔는데요. 이런 친구들에게 여러분 뭐 훈수를 잘 두는 9급 애들이 뭐 20명이 붙들어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AI가 붙으면 이길 수는 있겠지만 엄청난 이제 차이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로얄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조직에서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인재들을 중요시 여겼다라면요. 지금 재능 있는 인재들은요. 충성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자신에게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압도적으로 내가 우위에 있지 기업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나는 언제든지 어디서든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강제적인 이런 충성심을 요구하는 시대가 없어졌습니다. 굉장히 단기적입니다. 충성심도 굉장히 단기적이고 프로젝트별로 끝납니다.
자기 프로젝트는 완벽하게 하고 완벽하게 끝냅니다. 다른 데로 가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표준적인, 그러니까 스펙 위주로 탁탁탁탁 정량화돼서 점수를 예전에 제가 채용할 때 10,000명, 20,000명 뽑으면 딱 100명을 순번으로 딱 정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재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연봉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조건들도 압도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역량이 있는 인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장에 좋은 기업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내가 역량을 구축하면 압도적으로 여러분이 경쟁 우위에 서게 됩니다. 기업들이 줄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B급의 시대입니다. B급이 뜨는 시대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엘리트주의가 아니라 내가 백그라운드에 있던 사람들이 뜨는 겁니다. 스우파 여러분 보셨습니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인가요? 그런 것처럼 B급에 있던 백그라운드에 있던 사람이 뜨는 시대이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이 뜨는 시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실력을 쌓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영대학원을 나왔는데요.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교육을 해야 될 때 가장 이제 투자 대비, 그러니까 비용을 냈을 때 효과가 있는 게 스킬이라는 거예요. 기술.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 스킬. 여러분이 프레지 이런 도구 같은 경우에도 몰라도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영상 편집 도구도 웬만한 거는 여러분 몰라도 금방 촬영 편집 다 배울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교육 효과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이나 어떤 외적인 태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에서 하지 말아라는 교육 중에 하나가 이제 내적 인성이나 어떤 그 사람의 기질이나 근본적인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교육은 효과가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한 개인의 인성, 그러니까 나의 그릇을 키우는 것은 진짜 아무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되게 폄하하고 무시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아주 문제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국가 지도자가 되고 나면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이 그릇이 커질수록 이런 사람들이 피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조직의 수장으로 올라가면 조직을 망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래서 나의 그릇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됩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쌓아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게 스펜서의 역량 모델로 조금 비유를 해보면요. 이게 tangible, 보이는 거예요. 기술이나 지식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지의 어떤 가치, 신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떤 것들을 좋아할 때 초기 혁신자가 있어요. 압도적으로 비용이 비싸도 고장이 많아도 압도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1%에서 2%예요. 그 다음에 얼리 어댑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10% 정도가 돼요. 비용이 비싸더라도 단지 몇 달만 더 기다려도 되는데 그거 안 기다리고 줄 서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얼리 어댑터는 아닙니다. 항상 저는 초기 수용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면 뭐든지 이제 초기에 빨리 수용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자아 개념과 자기 가치가 어떤 뚜렷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추천하면 우리가 그런 이제 물건이나 그런 추천 영화나 그런 유튜버나 그런 것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책들은.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증빙을 해줘야 돼요. 이게 스펙으로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색깔이에요. 오늘 저는 최근에 가장 TV에서 요즘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유일하게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월요일날 이렇게 하는 Sing Again이라는 방송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오늘도 요거 여러분 끝나고 나면 제가 그거 뭐죠? 리뷰해 놓은 거 해가지고 그냥 바로 하나 올려오려고 하는데요. 자기만의 색깔이에요. 온전하게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사람들은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저절로 끌려요.
그냥 너무나 독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질을 여러분이 이제 가지는,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애매모호한 이런 현상으로 있는 경우보다는 특히 후발주자에 있을수록 압도적으로 자기 색깔을 가지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큰 곳에서 일을 할 때 그냥 스펙 경쟁에 하면 밀려나가요. 그런데 내 색깔을 가지고 치고 나가면 이겨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기예요. 기본적으로요, 사람은요, 잘 안 변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특성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제 강의가 집중해서 들으면 좀 좋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더더욱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게 막 좋았다는 사람이 혹시나 있었다 하더라도 바뀌느냐? 잘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느냐면 그게 이제 작심삼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한 3일이 지나고 나면 이게 거의 다 휘발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각오나 다짐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외부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외부에서 어떤 책이나 강연이나 어떤 유튜브나 이런 것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동기가 안 되는 거예요. 동기는 물론 이제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촉발 요인이 사실은 좀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런 촉발 요인이 인생에서 어떤 엄청난 변화들을 일으켜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03년도에 들었던 한 강연에서 공병호 박사님, 지금 뭐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벼락 같은 이제 동기부여가 되었어요. 나는 인생을 절대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리라는 단호한 다짐을 하게 되었었고요. 2003년도 7월 23일까지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동기를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동기가 강한 사람은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무조건 합니다. 자기가 해야만 하는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누가 말린다라고 해도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추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동기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중요해요. 이렇게 바라본다. 이게 intangible,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정량화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인재의 특성이에요. 핵심 인재들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기업들은 어떤 인재를 요구하는지 인재상을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일자형 인재,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전문 지식은 아니어도 폭넓게, 교양이 많은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했다면, 일자형, 이런 거 형태로 산업화에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 딱 하나만 아는 이런 인재라고 했다면, 이제 토요타에서 T자형 인재 이렇게 해서 교양과 전문 지식 이 두 가지를 가진 인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V자, 그러니까 경력 초기엔 넓게 파면서 나중에 좋게 파나가는 V자형 인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꼭 이거는 A자형 인재는 안철수 의원이 했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 나왔던 이야기여서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하는 A자형 인재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융합형 인재, 통섭형 인재, 모든 것들이 이제 조화롭게 이렇게 일어나는 인재,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여러분 말한 끈기, 성실, 혁신, 이런 인재일까요? 어떤 인재를 원할까? 제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공헌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에 공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업을 하고 싶다면 그 조직에 입사를 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공헌할 수 있는지를 밝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좋아서, 그 회사가 연봉을 많이 줘서, 그 회사가 안정적이어서, 그 회사가 가치로워서 이걸로는 안 돼요. 남의 이익만 본 거예요. 나의 이익만 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를 여러분이 나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뭔지를 밝히셔야 돼요. 이게 공헌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돈 많이 벌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맞긴 하지만 그게 조금 달라요. 자, 도대체 그럼 어떻게 공헌하느냐라고 바라봤을 때 저는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돈 벌어주는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판매 업무인데 특히 이제 매출 부서예요. 그러니까 영업 부서예요. 영업 마케팅 관련한 직무들이에요.
자, 여러분 바라보셨을 때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는 직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기업이나 어떤 기업의 상품을 알리는 홍보팀이 있어요. 알리는 일을 하는 업무가 두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유형이나 무형의 상품의 서비스를 개발을 해야 돼요. 제품을 생산, 연구, 개발, 디자인을 해야 돼요. 이게 개발 업무가 세 번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것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행정 파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보실 때는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여기 중에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매출 쪽이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개발 쪽이 많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게 개발 회사라든지 디자인 회사라든지 그러면 개발 인력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특성상, 업종의 특성상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많은 직무는요, 행정 업무예요. 거의 다 이게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직장 일이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 뒤치다거리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은 근본적으로 재미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이 벌려놓은 일을 뒤치다가 하는 스텝 업무를 해야 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적어도 저는 50% 이상이라고 봅니다. 관리, 지원, 모든 행정 지원하는 업무들인데요. 자, 근데 여기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나는 창의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열정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기업은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이 돋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돋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정말 꾸준해야 되고 정말 성실해야 되고 내가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배려하고 겸손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게 행정입니다. 행정.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업의 인재상에서 여러분 직무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직무가 매출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적어도 5명에 1명 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자본주의는 모든 상품이 넘칩니다. 공급이 넘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이 공급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멀쩡한 옷도 어떻습니까? 여성분들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어머니나 여자친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옷장에 보면 옷이 가득 있어요. 근데도 항상 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입을 옷이 없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멀쩡하던 것들을 자본주의는 멀쩡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 유행이나 트렌드가 바뀌었다라는 이런 것들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판매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옷은 멀쩡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 진짜 멀쩡하던 걸 쳐다보고 싶지도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의 영업부서예요. 자, 여기에서 이 네 가지 부서 중에서 가장 스펙을 높이 보는 부서가 어디일 것 같아요? 마케팅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스펙을 높이 보는 팀이 홍보팀이에요. 왜냐하면 홍보팀은 인력도 적게 뽑아요. 그 기업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언론사를 만나고 또 기자들을 직접 만나고 정치인들 만나고 로비를 하고 하는 거예요. 회사 얼굴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기고 예쁘고 학벌 좋고 죄송하지만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게 홍보팀이에요. 이게 인맥으로 네트워킹이 일어나는 그런 특성적인 부분이 가장 이제 스펙을 높이 보는 곳들이 홍보팀이에요. 그럼 가장 안 보는 곳이 어디냐? 매출이나 영업부서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지금 매출액이 연간 200~300억 정도 하는 기업의 CEO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다닐 때 맨날 술만 같이 먹던 놈이었는데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뒹굴다가 영업을 한 거예요. 처음엔 영업을 안 했어요. 영업을 안 했는데 자기가 하다 보니까 다른 일들이 별로 성과도 안 일어나고 뭐 보수도 많이 안 나는데 영업을 하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팀에 갔는데 영업을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영업을 잘하니까 나중에 외국의 구글에서 퇴사한 사람들 이런 와이파이 하는 걸 했는데요. 큰 와이파이 대형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하는 와이파이들 제공하고 그 다음 서버들 대형 서버들
그러니까 서버 벽을 이제 막아서 인트라넷 내부적으로 구축하는 것들 이런 기술을 가지면서 전체 국내 시장에 그 친구가 와이파이 같은 경우 50%를 잠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을 마케팅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스펙은 진짜 1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영업이나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쓸데없는 스펙을 쌓는 것들은 진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저돌적인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개발 부서예요. 개발이나 여러분이 이제 디자인이나 건축이나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저는 성실하고 착실하고 결근을 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들 어른을 공경하고 배려하고 선하고 인성이 좋고 이런 이야기하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좀 쏠기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절대 너의 이야기를 안 들을 거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내 색깔을 가지고 주장할 거야. 이런 사람들을 원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또 패션이나 어떤 건축이나 설계나 어떤 구조나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성실하게 착실하게 남들의 리더의 상사의 말을 잘 듣는다? 이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직무의 특성을 알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업의 업무를 지금 8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어요. 8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기업에 들어간다라면 8가지 업무고 만약 기업이 안 들어간다라면 저처럼 아웃사이더로 역할을 한다라면 뭐 기타 외부 조직 역할을 한다든지 컨설턴트나 코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거고 전혀 다른 이색 직업이나 신직업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죠. 요 부분은 뒤에 이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8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직무를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 기획이라는 걸 하면서 어떤 사업부가 이미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만들거나 만들어진 회사에서 신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획이 있고요. 그 다음 그것을 가지고 연구개발을 하는 겁니다. 유형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금형을 만들 건지 이런 형태 틀을 만들 건지 하는 것도 있고요. 3D 프린터로 할 건지 하는 게 있고 또 무형의 상품을 연구 개발해서 만드는 게 있고요. 이걸 이제 정보기술, IT 기술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기술의 접목에서 이제 만들어내고 이걸 이제 제조하거나 여러분이 이제 생산하는 사업부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경영 지원하는 또 사업부가 있겠죠. 그 다음 그것을 알려야 된단 말이에요. 대외적으로 또 국가의 국민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알려나가는 일을 해야 되고 그걸 또 AS하고 서비스하고 해나가되 그 기업의 최첨단에 나가서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영업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영업 마케팅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직들은 모두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걸 하나씩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획은 그러니까 어떤 걸 하느냐면 전략적인 기획. 우리 사업부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전반적인 전략 기획을 하고 그래서 사업 기획, 프로젝트 기획, 그다음 개별 상품 기획, 서비스 기획, 인력 운영 기획. 인력도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건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하고요. 신규 프로젝트나 아이디어를 도축해서 신사업을 만들어내거나 트렌드를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중장기 전략, 1년 단위 전략이 아니라 요즘 3개월 단위, 분기별로 이렇게 전략을 세운다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전략 방향을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무엇을 할 건지, 그 다음에 투자 유치, 그리고 M&A. 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이렇게 핵심 인재는 어떤 인재는 말도 여러분 안 되지만 60억을 준다라고 하는데도 안 오는 인재가 있습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는 일에 그게 좋아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구글 같은 회사의 전략이에요. 그 회사 별로 메리트가 없는데도 그 안에 있는 인재들을 빼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인재를 통째로 흡수하기 위해서 실제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M&A 전략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은 이제 주로 이제 기획하는 데서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로 이럴 때 여러분이 계획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성들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하고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특허로 만들어내서 경쟁사들이 못 가져오도록 하고 지적 재산권을 개발하고
그리고 상품을 외부로 나가기 전에 테스트하는 이런 연구개발하는 업무가 두 번째 파트가 있어요. 여러분이 연구조사, 리서치 이런 걸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겠죠. 그럼 세 번째가 IT나 정보기술이에요. 기술이나 도구를 굉장히 빨리 습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IT 전략이나 IT 서비스나 IT 시스템이나 새로운 부분들, 메타버스나 NFT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사업부나 내가 하는 일에 적용할 것인가,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나갈 건지, 인트라넷 운영을 하고 전산 관리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빅데이터에 관심이 있으면 다음 주 화요일 날 특강이 있으니까요. 빅데이터 전문가가 이렇게 해주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듣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유료 특강을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나중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제조 생산하는 일,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생산 기술이나 여러분이 설비, 공정 관리, 생산 계획, 품질 관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겠죠. 설비 보전이나 협력사들 관리하는 주로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제조 생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조 생산 국가에서 지금 이제 서비스 국가로 이제 둬야 한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제조 생산이 튼튼해야 돼요. 제조 생산 기반이 이제 흐트러지면 전체적인 규모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경영 지원이에요. 앞에서 말한 스태프 같은 가장 중요한 게 코워킹이에요. 여기에서는 모든 게 협업이에요. 인류는 호모사피엔스는 가장 나약한 존재지만 인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큰 종으로 이렇게 막대하게 지구에 영향을 끼친 이유 중에 하나가 협업이에요.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도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쪽 일을 한다라면 내가 어떻게 협업을 잘하는가에 대한 입증을 잘해야지 내가 압도적으로 역량이 뛰어나고 내가 리더다 이런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좋은 점수를 못 받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경영이나 특히 관리나 인사나 채용이나 비서나 총무나 노무나 다 마찬가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남을 서포트하고 키워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이런 일 재미없는 일을 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마라고 하느냐면 앞으로 주 4일 근무 갑니다. 주 4일 근무 가고 나머지 요일은요 신나게 여러분 하고 싶은 일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남 스태프 있는 걸로 하는 것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이런 거 한다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투잡, 쓰리잡, 포잡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금지시키는 곳들도 있긴 한데요. 갈수록 이제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지 않는 조직들을 핵심 인재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관대하게 포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런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경영 지원 관련한 업무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알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성들이 이런 걸 잘하더라고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나 어떤 교사가 좋았거나 학원이 좋았거나 어떤 프로그램이 좋았거나 그러면 온데 대고 이거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이런 거 이야기 좀 잘 안 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알리는 일, 남자들 분들 중에서도 내가 뭔가 알리는 걸 잘한다. 어떤 SNS를 통해서도 좋은 거에 대해서 잘한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홍보, 조직 문화 이런 거 하는 것들도 좋겠죠. 저한테도 뭔가 알려달라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리는 사람들도 중요하겠죠. 기업이나 어떤 기업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이 요즘은 ESG 경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 대한 신뢰도나 어떤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파토가 금방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업 상품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나고 이미지만 나오는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전략들이에요. 담배 인상공사라고 예전에 했었지만 제가 채용 대행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KTNG로 바뀌었잖아요. 일체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상상 유니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공적인 활동만 하니까
굉장히 그 인지도가 높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높게 좋아져 있잖아요. 사회공헌이나 대언론 홍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SNS를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아무 스펙 없이 SNS 팔로워가 많거나 유튜브 팔로워가 많으면 덜컥 이렇게 기업들이 채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홍보 부분이 있겠죠. 7번째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대고객 서비스를 여러분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일들, 서비스 개선을 하거나 품질 개선하는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7번째 서비스입니다. 8번째가 결국은 모든 상품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마케팅을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마케팅이 뭔가 여러분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업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영업은 이제 일단 저는 직접적으로 파는 거라고 바라본다면 마케팅은 사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안 나와 있지만 여기에도 브랜딩이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브랜딩은 뭐냐면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남들은 안 사도 그 사랑하는 사람 무조건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토바이를 좋아한다라면 아무거나 뭐 사는 사람들은 혼다에 가면 바로 살 수 있어요. 바로. 근데 할리 데이비슨을 사려고 하면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리는데도 기꺼이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을 사는 거예요. 할리 데이비슨.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 3천만 원. 거기에다가 액세서리 뭐 이것저것 넣으면 더 비싸요. 압도적으로 너무너무 비싸요. 액세서리 하나하나까지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처럼 이렇게 오토바이 못하는 사람은 미쳤냐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너무나 강력한 충성 마니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마케터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이런 부분들, 전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이제 전략들을 영업을 한다라면 내가 얼마나 저돌적으로 사람들한테 접근했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필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연애한 걸 어필해서 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대기업 10군데 중에 7군데를 합격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100번 프로포즈 한 거예요. 남학생인데 100번 프로포즈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친구 좋아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여학생은 또 이렇게 자기는 또 프로포즈를 하면요 실제로 이제 남성분들이 억울할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 프로포즈를 하면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남자들 프로포즈 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요. 이 여학생은 PPT로 그 남학생이 나를 좋아해야 될 이유 100가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연애에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팔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진짜 말도 안 되지만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어필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스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업이나 마케팅은 야 이게 또라이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 영업 마케팅 특징은 그렇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또라이나 그렇게 저돌적인 사람만 되는 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또 오해를 하면 이 영업이나 마케팅은 다 저렇게 외향적이고 또라이만 되는구나. 아닙니다. 내향형이지만 차분하고 진중하고 깊이 있게 관계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탐색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필을 해야 되는 거지, 외향형만 뭐 영업을 잘한다? 아닙니다. 실제로 바라보시면 내향형 중에서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밀도 있게 깊이 있게 파고들고 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이 부분은요. 각종 너무나 다양한 부분입니다. 이건 뭐 남이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한 1,5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 보니까 MBTI가 다 몇천 회씩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MBTI 유형별로 어떤 직업이 어울릴지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앞에 거 하고 제가 유형별로 이렇게 해서 요거 만들려고 지금 선호 경향은 다 만들었고 이제 16가지 경향 만들려고 하는 차원에서 전부 다 제가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조직 외부에는 어떤 일이 있고 제가 하나하나 말씀 안 드릴게요. 조직 외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내하려고 해서 제가 차례대로 하나씩 만들어서 다음 달부터 올려나갈 겁니다. 그 다음 기업 인재상을 이렇게 바라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 그룹이 아니고 삼성전자 하나가 우리나라의 기업이 330만 개가 있어요. 자영업자까지 사업자를 다 포함하면 그 중에 그 삼성전자 하나가 이 20%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가 한 30만 개에서 40만 개 기업하고도 맞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보면 조금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강의를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이게 이제 2017년까지는 이렇게 나왔어요. 창의적 인재, 도전적 인재, 글로벌 인재, 전문 인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9년까지는 열정, 창의혁신, 인간미와 도덕성 이렇게 세 가지로 또 구분을 추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인재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제가 잘못 봐서 삼성전자의 인재상이 회사 홈페이지입니다. 다른 데가 아닙니다. 다른 카페나 어떤 개인이나 이런 데서 언급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인재상을 언급한 게 있으면 저한테 좀 나중에 좀 캡처해서나 카톡이나 또 여러분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고 조금 깜짝 놀랐어요. 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제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한번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가지고 말하고 있는 인재상과 개인이 생각하는 인재상이 너무나 서로 다르고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인재상을 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저는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열정, 창의혁신, 인간미를 언급했다가 지금 보니까 이제 삼성의 핵심 가치 이제 나오는데요. 몇 가지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삼성의 이제 기업 정신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모든 삼성전자의 사고와 행동에 체화된 신조로 삼성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가치이자 신념이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가치와 신념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왜 애플이 저는 애플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나올 거라고, 휴대폰 나올 거라고 2003년도부터 외쳤거든요. 실제로 2007년도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MP3 나왔었고, 결국은 자동차도 나올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애플은 그러니까 컴퓨터 회사가 아니에요. 컴퓨터 회사였지만, 애플 컴퓨터였지만, 애플 컴퓨터를 없앴잖아요. 애플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애플은 혁신적인 기업이다. 우리는 우주에 영향력을 미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플 마니아들이 많은 거죠. 비싼데도 무조건 애플만 고집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삼성도 이제 이래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신념을 가지게 됐구나라는 게 이제 일단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알리는 거예요. 인재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우리는 최고를 지향하고 변화를 선도하고 정도 경영. 나중에 보면 엄격하게 진짜 회사 내에서 비리 받는 거 이런 걸 일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상생, 서로 더불어서 추구하겠다, 이런 이제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욕 엄청 많이 여러분 먹은 거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대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혁신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경영 원칙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삼성은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서 인류에 공헌하는 것, 글로벌 초인류 기업이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인재 제일, 앞에서 말씀드린 최고 지향, 변화 선도, 정도 경영, 상생 추구.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안에 나와야 돼요.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중에 이걸 모두 다 맞출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중에 하나 또는 두 개, 내가 잘하는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인재상이에요. 이런 모든 삼성인이 공유하고 지켜야 될 핵심 가치로 삼는다.
나아가 우리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 본연의 역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경영활동에서 삼성인의 사고와 행동 기준이 되는 경영 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를 다짐하기 위한다. 그래서 5가지의 행동 법칙이요.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첫 번째 입니다. 두 번째, 깨끗한 조직 문화를 유지한다. 그래서 뒷돈을 받거나 예전에 이런 거 많았습니다. 뭔가 좀 더 하는 이런 프로젝트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내서 바로 솎아냅니다. 자체적으로 해서요. 엄격합니다. 그래서 돈 같은 거 일절 안 받으려고 노력을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합니다. 고객, 주주, 종업원을 존경하려고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부분도 하고, 그 다음 글로벌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정치적 색깔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예전에 이제 노조가 없었잖아요. 물론 이제 노조 지금 생겼지만 노조 생기는 진보 성향의 사람들을 굉장히 사실 싫어했어요. 사실 지금도 조금 싫어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진보든 보수든 지나친 어떤 색깔을 가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배제하겠다. 정치로부터 완벽하게 탈취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삼성의 그 문항의 4번째 문항 중에 하나가 어떤 사회 트렌드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절대 여러분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것들 1도 꺼내지 마세요. 그거 탈락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쓸데없는 것들, 민감한 문제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언급하시면 아주 쓸데없는 것의 답변을 면접 시간에 다 방어하는 걸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다. 그런 것들을 경영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이 이런 기업 탐색을 해야 될까?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조금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여러분이 보게 되겠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봐서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인재상을. 절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최대한 정보에 대한 수집을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정보들을 수집을 해야 되고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바라보면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잘 몰라요. 홈페이지 달랑 몇 번 들어가 보고 공부를 안 해요. 특히 알아야 되는 게 업종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거의 그냥 겉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 보이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요즘 크면 다 욕먹잖아요. 욕먹는 기업들 많지만 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업들만 알지 실제로 내부에 대한 깊숙하게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라고 바라보고요. 실제로 제가 깜짝 놀랐던 청년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진급에서부터 이걸 했을 때 내가 좋은 점, 남들은 반대를 하지만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한테 다 비교 분석해서 가지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친구 이야기에 진짜 공감했습니다. 그 친구는 IT 전공을 했었고 80%가 IT 관련한 기업을 가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HR 쪽에 끌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 친구가 HR 쪽이 나쁘지 않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펼쳐나갔었는데요. 그런 거 놀라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업종이란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취업 포털 사이트가 좋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자코리아나 인크루트나 스카우트나 사람인이나 어디든 좋습니다. 가보시면 업종별 채용 정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좀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서비스업, 미디어, 건설, 유통, 정보통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제조업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는 좀 단점이 많지가 않아요. 업종이 조금 제한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여기 이제 장점은 그 업종에 있는 채용 공고를 통해서 그 기업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 여기에서 업종을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그런 다음에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시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딸랑 검색하지 마시고 구글에 가셔가지고 파일 타입 PPT 또는 파일 타입 HWP 해서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을 문서 검색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 레포트를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과제물 할 때도 최고의 과제물은 앞에 한 사람 걸 보는 게 최고겠죠.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얄팍하게 여러분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요즘은 저도 이제 사이버대학교에 경영학 교수로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게 모사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 이제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카피를 하면 금방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신 이제 검색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해야 되겠죠. 내 색깔로 바꿔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과제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도 여러분 창업을 하더라도 프로젝트들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럴 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파일 타입 PPT.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분야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상당한 문서들이 나와요. 정말 돈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좋은 문서도 있고요. 물론 아주 조잡한 문서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조잡한 문서조차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검색을 하시는데 네이버 지금은 금융이 없어졌어요. 네이버 증권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이버가 이제 부동산이 뜨면서 금융을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었어요. 부동산 카테고리하고 증권 카테고리로 나눴어요. 그래서 증권 카테고리로 여러분이 들어가 보십니다. 제가 이걸 그대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만약 제가 여러분이라고 하면 저는 마케팅 하겠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마케팅을 하겠는데요. 저는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요. 음치 박치지만 특히 대중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그 중에 이제 특히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무명 가수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티스트들, 사라진 아티스트들을 마케팅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많은 거예요. 저 같다라면. 그럴 때 저 같다라면 예를 들어서 멜론 같은 회사에 바라본다라면 그 회사에 보면 로엔이라는 회사를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분석을 하려고 해서 지금은 여기가 카카오 M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거에서 제가 로엔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로엔에 보면 경쟁사가 나와요. 제가 이제 로엔에 얼마나 가고 싶은지에 열정적으로 외치겠지만 탈락되면 바로 바꾸겠죠. CJENM으로. 또 탈락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바꿔야겠죠. 보수는 적더라도 불안정하더라도 스카이라이프로 바로 싹 바꾸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서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그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는 진짜 이름만 바꿔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도 됩니다. 근데 업종이 바뀌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바로 뽀록이 납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원 동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업종 중심으로 취업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여기에 가셔가지고 보시면요.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클릭을 해봤어요. 삼성전자를 이제 네이버 금융에서 클릭을 해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 언급했으니까 이걸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이제 기업 개요도 보시는데 여러분이 그 중에 이제 종목 분석이라는 걸 보셔야겠죠. 여러 가지도 이제 뉴스 공시도 보시겠지만 여러분하고 좀 가까이 있는 것 중에 이제 종목 분석이거든요. 특히 종목 분석 중에서도 업종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업종 분석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제 경쟁사가 나와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여러분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까지 많이 들어봤죠? LG전자까지도 당연히 아실 건데 한 번도 저도 못 들어본 SFA가 있어요. 그럼 저런 기업들은 이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저런 기업들은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떻게 삼성전자하고 경쟁이 있지? 라고 하면 분명히 여기도 이제 대기업하고 관계가 있는 기업들일 거예요. 그럼 이런 데들 바라보면 또 여기가 경쟁사가 또 나와요. 그럼 그런 데들을 여러분이 이제 지원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리서치를 보는 거예요. 리서치에 보면 산업 동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산업 분석 리포트, 경제 분석 리포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금융권, 증권사, 보험사 이런 데에서 투자기관에서 매일같이 이제 리포트가 올라와요. 그럼 그 리포트를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업종에 대한 리포트를 바라보시면서 그 중에 이제 오늘 제가 봤어요. 오늘 거 중에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지만 이게 1월 28일 날 한 일주일 전 정도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라보셔야겠죠. 그럼 종목 분석 리포트가 나와요. 그럼 리포트 보기 위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겠죠. 다운로드를 받으면 여기 나와요. 삼성전자 1월 27일까지 분기 실적
컬콜을 진행을 했는데 4분기 매출만 76조, 지난해 매출이 280조, 엄청난 매출이죠. 280조 매출을 일으켰고 사상 최고치의 매출을 일으켰지만 주가는 2.7%가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미국 금리 인상이 올라갈까봐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또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엔지니어로 입사를 하더라도 생산 설계나 공정이나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야 얘가 진짜 넓게 보는구나. 이런 거 우리 회사의 업종이나 이런 트렌드나 이런 걸 잘 알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 넓게 알 정도 같으면 뭐 전문 지식도 저 정도면 충분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업종에 대한 이해예요. 자신감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 꼭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회사가 홈페이지도 없어요. 못 찾겠어요. 이런 학생들이 꼭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작은 기업들은 없죠. 홈페이지 자체도 없고 뭐 카페 같은 데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화면 캡처를 해 두십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주소도 나와 있죠. 여기에 들어가면 웬만한 중소기업들이 다 나와요. 자, 그래도 없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정보가 없다라고 여러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정보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업종이란 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작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종의 대표 기업을 봐야 돼요. 그 업종의 중견기업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작은 기업도 어느 정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업종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트라는 여러분 공시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제 상장사들이 나옵니다. 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가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처럼 학생이라면 그럼 다트에 가가지고 로엔을 검색하겠죠. 그럼 로엔에 나오면 진짜 상세한 IR 자료가 다 나와요. 뭐 60페이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글로 나온 것도 있고 외국 영문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상세하게 정보가 다 나옵니다. 제가 이제 사업 보고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사업 보고서 한번 쭉 이렇게 다트에 한번 눌러봤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스크롤을 뭐 몇십 번 계속 내려도 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서 제일 첫 번째 있는 투자 설명서나 단기 보고서를 클릭해 봤어요. 단기 보고서를 클릭을 해보니까 이름도 모르는 그냥 일단 클릭을 해봤어요. IM 이연이 여기에 나오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회사의 현재 현황이고 연간 기업은 어디고 신용평가는 어떤지 여러분 직원들 연봉 얼마 받는지 궁금하잖아요. 다 나와요. 물론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평균 연봉이 나와요. 평균 연봉 나오고 근속 연수 나오고 임원들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회사들을 바라보면 여기에서 뭐 LCC 간에 어떤 출혈 경쟁이 있고 어느 정도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이런 보고서들이 상세하게 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케팅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티스트 마케팅이지만 안 되면 바로 바꾸겠죠. 전자제품 마케팅이라든지 항공 마케팅으로 바꾸겠죠. 당연히 마케팅이니까 금방 바꿀 수 있거든요. 전략을 바꾸겠죠. 그리고 나서 IMEN이 이 연이 이름을 처음 들어본 여기를 클릭을 해본 거예요. 반기 보고서 클릭을 해보니까 뭐 모르겠어요. PBA 용어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한다. 삼성하고 연관이 있구나. EMS 전문 업체라는 거예요. EMS가 뭐지?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에 연결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종속 회사를 보니까 계열사 중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다섯 번째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거 괜찮네. 제가 이제 똘끼 넘치는 만약에 언급을 한다라면 이 새끼 이거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지금 인력이 안 돼서 할 수는 없겠지만 저거 또라이 저거 한번 우리 쪽으로 한번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러면 이 회사의 이제 연역을 훑어보시고요. 여러분 쫙 훑어보시고 회사 계열을 봅니다. EMS, Electric Manufacturing Service. 몇 번을 읽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몇 번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OEM, 옷 같은 경우에도 뭐 명품이나 이런 것들을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특히 한국이나 이런 쪽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삼성이나 애플이 다 만들지 않잖아요. 이걸 대만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 시장으로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걸 EMS예요. 일렉트로닉 장치들을 OEM 방식으로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산업이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어봤죠. 하지만 제가 마찬가지로 그 엔터테인먼트에 입사하면서 똘끼 넘치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까지 언급한다라면 그 인사 담당자가 임원이 저것 봐라. 이 녀석 이런 것도 안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이제 기업에 대한 공부예요. 하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경쟁 요인이 무엇인지, 이 산업의 리스크는 무엇인지, 관련 법령이라든지, 그게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여러분 가고 싶은 거 하다가 전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로는요, 내가 했던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전혀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어요. 항상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가라보면서 여러분 보셔야겠죠? 그 다음 경제연구소. 요거는 화면 캡처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뭐 대기업의 연구기관도 있지만 외국계 기업, 금융권 이런 곳에서 진짜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데 가서 어떤 산업 동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셔야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기업을 한 두세 개 정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플랜 A,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레전작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대기업 못 가겠구나. 아, 내가 공기업 못 가겠구나. 아닙니다. 내가 금융권 못 가겠구나. 아닙니다.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기업이라면 일단 플랜 A에 올려둡니다.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로 나는 간다.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제 최상의 시나리오가 안 펼쳐졌을 때 대안으로 플랜 B를 쓰시고 플랜 B조차도 어려울 경우에 이제 대비를 해서 플랜 C 여기도 안 된다라면 플랜 C를 그려나가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좀 기업들을 조금 더 리스트업을 하는 게 좋고 대체로 그래서 업종별로 리스트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종목 분석에서 경쟁업체들을 여러분이 리스트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화면 캡처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목표 기업을 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 기업이 업종이 어디에 속하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 억양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상도 억양이 있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롯데 그룹만 좋아했던 거죠. 저는 대학교 졸업하면서 무조건 롯데만 들어가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여기에서 틀린 겁니다. 무조건 롯데만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롯데 정보통신을 들어갈 건지 내가 좋아하는 롯데 자이언츠가 있는 구단에 들어갈 건지 롯데 백화점 쪽으로 들어갈 건지 주류 쪽으로 들어갈 건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정해야 되는데 목표 기업을 그룹으로 이렇게 통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현대 가고 싶다, SK 가고 싶다, 삼성 가고 싶다, LG 가고 싶다. 이러면 이제 이게 거의 탈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당연히 저도 탈락을 했죠. 이렇게 목표 기업을 선정하고 나면 업종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기업이 도대체 어떤 업종에 있는지를 바라보셔야 되고 이 업종에 어떻게 역사가 흘러왔는지 업종의 역사를 훑어보면서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는지 바라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떻느냐면 업종이 상승세에 있는 업종에 탄다라면 여러분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올라가는 업종 내에 있으면요, 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향세에 있는 기업에 들어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기업이 몰락하거나 망하거나 M&A 당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사양산업에서 기회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 전략을 제시하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목표는 업종의 대표 기업, 대부분은 대기업입니다. 거기에 목표로 하고 그 다음 중견기업, 그 다음에 3순위는 중소기업 이렇게 전략, 마지막은 벤처기업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물론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로 벤처기업을 올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건 가치와 신념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요.
그 다음 그 업종에 맞는 핫 이슈, 떠오르는 인물, 기술, 이런 게 무엇이 있는지 트렌드들을 꼭 살펴보셔야겠죠. 이런 것들을 분석합니다. 이것도 사진 캡처합니다. 이거 뭐 완전 유료 자료 막 팍팍 제가 다 쏘는 겁니다. 캡처 안 하면 바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채용 정보, 도대체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입사하는 기업에서 어떤 채용 정보를 공고하고 있는지, 지금 특히 4학년이라고 하면 졸업할 때 그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셔야지. 왜냐하면 채용 공고가 별로 안 바뀌어요. 1, 2년 바뀌어도 특별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잘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취업 공략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취업 포털 사이트에 가서 배우시고, 그 다음 기업 공략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특강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고용노동부가 있고 표준업체나 산업협회에서 만든 업종 분류표가 있어요. 이런 업종 분류표도 여러분 참조해 보시고, 그 오프라인에 이제 캠프를 하거나 이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워크샵 하거든요.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 이 1시간 만에 엄청난 자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불과 1시간 정도 여러분이 업종 공부를 하고도 이만한 데이터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라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공부, 업종에 대한 공부, 특히 업종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업종에 대한 공부와 직무에 대한 공부예요. 그 다음이 기업에 대한 공부,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걸 다양한 비즈니스 도구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 수업할 때 이제 기업 이런 과제물을 내거든요. 업종 분석 포트폴리오를 냈는데요. 이 친구가 왓슨을 분석을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왓슨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왓슨이 H&B, 헬스 앤 뷰티 산업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GS 계열사라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사가 올리브 영하고 롭스였나요? 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MZ세대가 어딜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 호불호, 이런 거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마케팅을 하고 싶어 하니까 당연히 들어가면 내가 이런 브랜드 선호도를 바꾸겠다, 이런 전략들을 이야기하겠죠. 이렇게 해서 스왑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포피 분석을 통해서 제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전략, 판매 촉진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수업 중으로 A플 받았고, 학교에 이제 수업 경진대회에 나가서 3인가 해서 이 장학금 150만 원 받았거든요. 그리고 취업도 되고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석, 이런 식으로 기업 분석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업 인재상에 이렇게 우리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회사 홈페이지를 가고 나서 제가 한 학생하고 한참 이렇게 조금 언성을 높여서 서로 개인 컨설팅을 하다가 말을 좀 높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계속해서 자기소개서에 삼성 비전 2020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놓은 거예요. 그때가 2019년도였어요. 삼성이 이제 비전 2020을 제시하면서 회사 홈페이지에 그렇게 2015년부터 이걸 계속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8번을 삼성 비전 2020을 계속 언급을 해놔서 안 된다 했더니 아니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왜 아니냐고 했더니 삼성의 인사 담당자가 와서 취업 특강을 했는데 자기는 입사 지원 동기를 보고 회사명만 바꾸어서 여기 입사해도 되고 저기 입사해도 되는 입사 서류는 무조건 탈락시킨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충격을 받고 정말 독특한 밖에 없는 이런 걸 쓰기 위해서 삼성 비전 2020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사 담당자가 한 부분의 일부분은 맞지만 일부분은 내가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 틀렸느냐? 삼성 비전 2020 어디에서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삼성 비전 2020의 핵심이 뭔지, 나는 그런 인재이다라고 설득을 해야지 삼성 비전 2020을 아무리 100번을 써도 그 소용없는 이야기다, 오히려 탈락 사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내세웠던 게 삼성 비전 2020이
미래 사회에 대한 영감,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겠다. 이게 삼성 비전 2020이었어요. 그러면 미래 사회에 대한 내가 어떤 영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걸 창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지, 이런 걸 언급을 해야 되는데 삼성 비전 2020만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설득을 겨우 했습니다. 20분 만에 설득을 하고 그 친구가 결국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갔는데요. 그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업 인재상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의외로 많이 합니다. 자, 기업에서 많이 나오는 언급이에요. 인재제일 1등, 도전정신. 어딘지 아시겠죠? 인재제일 하면 기본적으로 삼성이에요. 그럼 삼성은 어떤 분야든 여러분 성적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어떤 분야든 줄넘기라도 여러분 1등한 걸 언급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면 돼요. 내가 뭘 하려고 최고화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그만 언급해도 충분해요. 물론 충분하진 않아요.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삼성 비전 2020을 옮기는 것보다 10배는 더 나아요. 10배는 더 나아요. 그러면 현대는 어떻느냐? 아직도 현대는 조금 그런 창업주 정신이 있어요. 정주영 회장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근데 무턱대고 들이대 해봤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진짜 내가 무모할 정도로 해본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런 언급은 하면 안 돼요. 지겨워요. 인사 담당자가 딱 그런 멘트 날리고 이러면 여러분 찢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너무 생각을 해보세요. 수만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그냥 내가 무모할 정도로 도전한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G는 어떻느냐, 그냥 내가 얼마나 배려를 했는지 헌혈을 30번을 할 정도로, 은장상을 받을 정도로 100번을 헌혈을 했다. 잃어버린 지갑도 내가 주워서 받았다. 어떤 도둑이나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여러분 넣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알아서 이 사람이 정말 인재를 중시 여기는 사람이구나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걸 굳이 붙들어 와서 언급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느끼도록 해줘야지 그냥 여러분 주장을 펼치면 안 됩니다.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나는 오랫동안 그런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죠. 상대가 넘어가죠. 자, 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제가 인사 담당자들한테 한번 붙들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사 담당자, 조금 젊은 인사 담당자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잘 노는 놈. 그러니까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도 즐기고 잘 노는 사람이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재미없는 인간들은 재미가 없대요. 진짜.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진짜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유머 감각이 있고, 그러니까 면접에서도 딱딱하지 않고 분위기 풀어주는 애들, 근무했을 때 이런 친구들이 오면 재밌다라는 거예요. 출근하는데 걔 때문에도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이 아주 능숙한 이런 친구들이 오면 너무 편하대요. 빨리 배워야 되니까. 이런 거 좋아하고요. 잘 융화되고 끼가 좀 많고, 그리고 나다의 신 부장님한테 돌직구 날려주는 신이죠. 너무 좋대요. 너무 좋네요. 자기는 함부로 못하는데 이게 과장이나 대리 정도 되면 부장 눈치 많이 봐야 되거든요. 승진해야 되는데 신입직원은 바로 한 방에 딱 날린다라는 거예요. 이런 놈이 있으면 야호 이렇게 한대요. 속으로. 그래서 꼭 그런 기질이 있는 놈들을 제외한대요. 은근히 이러는 거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점수를 많이 준대요. 같이 들어갈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기업의 인재상을 보면 대기업들의 이렇게 쭉 보면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붉은색으로 표기한 창의성이에요. 거의 빠지지 않고 거의 7, 80% 이상의 대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창의적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 저는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100에 1명도 없어요. 100에 1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대기업의 CEO하고 면접관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인재를 선별할 수 있을지 강의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강의 안 줄 거잖아요. 그래서 예, 한번 해볼게요 하고 바로 창의력 관련한 책을 10권 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재에 있는 창의력 관련 책을 5권 보고요. 15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창의적인 사람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창의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 버드의 창의적 유형이 있는데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10권 중에서, 15권 중에서 이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창의적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8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언급하면서 저는 그런 창의적 유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례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꼭 하십시오. 저는 창의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는 태도 자체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첫 번째로 모방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방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모방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연기 모방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디자인도 모방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디자인 회사의 사장님은요, 자기는 어렸을 때 자기 상사나 사장이 디자인 자기 걸 창의적으로 해오면 항상 이거 어디서 보고 한 거냐고 물어볼 때 자기가 스스로 한 거라고 하면 엄청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남 거 모방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말도 안 됐는데, 남께 어떤 대생이나 구상을 바탕으로 내 창의를 만들어 오는 게 구도가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렸을 때 너무 싫었는데 적당한 모방들이 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모방을 해서 그대로 해서 남의 저작권을 위반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남을 가지고 내 걸 만들어내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설계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이런 모방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몽상가입니다. 난 꿈이 있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네.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라이트 형제가 있고 몬드레이턴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비행기를 하려고 해서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었고 기업에서 엄청난 자금 지원을 받았었고 엄청난 인력풀이 다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했거든요. 이 몽상가한테 지게 된 거죠. 이 몽상가에게. 이 몽상가가 미래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 몽상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계획형입니다.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계획을 아주 촘촘하게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년이다 보니까 계획을 진짜 잘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계획만 잘 만들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수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더파이어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회의를 할 때 준비를 안 해와요. 그런데 진짜 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너무너무 잘 더하거나 빼거나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제 마더파이어. 이런 사람들이 좀 얄미울 수가 있어요.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남의 아이디어를 다 가져가는 친구예요.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창의성이에요. 성입니다. 물론 공을 자기가 다 가져가면 안 되겠죠.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사람하고 같이 이제 공을 가져가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5번째는 조합형.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융합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유형입니다. 6번째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성공하는 유형입니다. 실천형입니다. 난 한 놈만 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난 한 길로만 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한 우물만 계속해서 파는. 야, 요즘 시대에 뭘 그렇게 그것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둔할 정도로 하나만 패는데요.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것도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재거든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막 견주다 보니까 실제로는 나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몇 가지는 좋아도 나쁜 선택 하나가 좋았던 선택을 모두 다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 7번째가 비판형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사회나 조직이나 상품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거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날카롭게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맥락을 전체를 꿰뚫어 보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이제 함몰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주의에 이제 한 몰이 빠져버립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새롭게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면서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게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이제는 이제 형식적인 관계만 해야 돼요. 깊이 있게 관계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거기에 아이고 이 조직은 절대 안 되는 조직이구나 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장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조직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여러분 상사와 여러분 직무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사나 경영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민망할 정도로 받습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제가 임원이 되어서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군대 있을 때도 막 상사들이 있는데 제가 직급이 낮은데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엄청나게 얻어맞거든요. 이 새끼 막 이러면서 욕을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여러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혁신형인데 진짜 혁신형은요 사랑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연봉도 뭐 무제한으로 받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만에 한 명이나 10만 명에 한 명꼴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아간다라고만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내가 혁신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물론 여러분이 아주 혁신적인 사람이라면 더더욱더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나아가는 게 좋을 거겠죠. 이렇게 해서 8가지 중에서 분명히 여러분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결합이 될 겁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강의를 제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시간적인 좀 여유를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네요. 생각보다 다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어쨌든 질의응답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요거 화면 캡처 꼭 해두십시오.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미래 인재가 갖춰야 될 인재. 지금은 디자인이 모두 생명이에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여러분 건축물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이 뭐 백화점이나 상품이나 패션이나 디자인이 안 되어 있으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눈이 띄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기술을 압도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스토리예요.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가 내러티브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회사, 이 상품, 이 기업, 이 인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서사적인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국가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은 바뀌었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누구죠? 아미들한테 나중에 혼나겠는데 BTS 있잖아요. BTS 같은 경우에도 모든 노래의 스토리들을 이렇게 서사적으로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서사를 또 뭐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마블 같은 경우에도 세계관이 있잖아요. 마블 유니버스 같은 식으로 스토리들이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화롭게 해나가고 공감해 나가는 능력들, 그 다음 나와 뿐만 아니라 조직과 공감을 하고 허브 켈러 같은 사우스 웨스트 코리아 회장은 아시겠지만 뭐 카우보이 복장이라든지 뭐 너무나 직원들 채용하는 첫 번째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유머잖아요. 그 직원들과의 어떤 공감하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소비자들하고도 공감해 나가려고 하는 재밌는 멘트들 많이 하잖아요. 항공기 내릴 때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가진 물건들 다 가지고 내리시되 뭐 혹시나 지갑이나 이런 것들은 꼭 불필요하다 싶으면 돈 같은 것들은 현금으로 도와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신 배우자와 아이는 꼭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막 언급하잖아요. 꼭 담배가 피우시고 싶은 분들은 저 비행기 양날개에 가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시면서 담배를 피우시면 되겠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멘트를 재밌게 하잖아요. 뭐 기내식에 음식은 안 나와도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청중들하고 공감하는 이런 능력들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놀이를 잘하는 사람. 실제로 놀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 4일제 시대가 오면 뭐 엄청나게 힘들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못 놀면 이제는 놀 줄 모르면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저희 아드님도 이 대학생이거든요. 우리 마나님이 저렇게 노는 놈이 어떻게 국립대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반수하고도 다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러는데 어떻게 저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다들 놀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잘 놀기 때문에 괜찮다. 왜냐면 앞으로 진짜 노는 게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괜스레 쓸데없는 말들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자기 때가 되면 날개를 펼칠 때가 오기 때문에 진짜 잘 노는 게 중요한 시대예요. 진짜 주변 사람들하고 놀이 재밌게 하는 것들이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놀이를 잘하는 것들을 기업도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야. 실제로.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